안녕하세요. 오늘 스프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클링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스프링, 인장 스프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토션 스프링들, 토션도 이제 일반적인 그 원형 토션 스프링이 있고요. 헬리컬 토션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이 있는데 그런 토션 스프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 스프링, 빔 스프링, 뭐 판 스프링, 뭐 리프 스프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판 형태의 스프링, 그런 것까지 해서 스프링의 종류들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맨 처음에 얘기할 버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프링을 설계를 할 때 스프링이 이제 굽어지는 거, 작동하는 동안에 굽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굽어지는 경우에는 뭐 가이드를 세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할게요. 항상 틀렸어가지고. 자,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는 거는 스프링 끝단 형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헬리컬 코일 스프링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컴프레션 스프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끝단을 어떤 A나 B나 C나 D 같은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세부적인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놓게 되면은 끝부분의 압력이 균일하게 작용을 하게 돼요. 물론 이 닿게 되는 이 부분 혹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액티브 코일에 들어가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빼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만 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 혹은 3개 정도를 빠져야 되겠네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얘는 더 많이 빠지겠죠. 이렇게. 자, 얘네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코일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균일한 접촉 압력 분포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첫 번째 나오는 이렇게 꽂아서 쓰는 형태죠. 어떤 튜브 같은 거에다가 꽂아서, 스프링 튜브예요. 스프링 튜브 같은 거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끝부분의 접촉 압력을 균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끝부분에 이렇게 솔리드 된 상태로 여러 번 말아주는 형태가 있어요. 스프링을 보시면은, 자, 보이실까요? 이 끝부분에 이렇게 2번 정도 겹쳐서 말아주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스프링을 보시면은 없네요. 자, 요 끝부분에 2번 정도를 이제 겹쳐서 말아주게 되죠. 여기 이제 한 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4번, 5번 정도 겹쳐서 말아주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스프링 설계할 때, 그림을, 캐드 도면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있다라 했을 때, 끝부분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솔리드 상태로 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끝부분에 균일한 접촉 압력 분포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요 끝부분에 있는 건 뭐 4회 끝단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4번 정도를 붙여서 솔리드 상태로 끝단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액티브 코일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문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토탈 가문수에는 들어가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끝부분에 균일한 접촉 압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얘기인데, 헬리컬 압축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좌굴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좌굴 혹은 버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좌굴이나 버클링은 이제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재료는 인장이나 압축이나 동일하다고 했어요. 자,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를 압축되는 상황이나 어차피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는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압축의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 하면은 인장은 그냥 부드럽게 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압축 같은 경우 이렇게 압축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압축시켜 보면은 어떤 캔 같은 거 이렇게 압축시켰을 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캔을 압축시킬 때 예쁘게 쭉 줄어들지 않죠. 쭉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중간이 찌그러져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거나 휘어지는 현상, 그것을 버클링이라고 불러요. 좌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그냥 좌굴이라고 말로 설명했었더니 학생들이 오타가 엄청나게 장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시험 보실 때 좌굴이에요. 버클링 혹은 좌굴이라고 합니다. 금속 재료에서는 이 버클링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건축용 재료에서는 버클링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균일하게 압축이 되거든요. 근데 금속 재료에서는 균일하게 압축되지 않고 다 구부러져요. 특히나 얇고 기다란 물체들. 예를 들어서 직경이 D다라고 하면 길이가 대략 한 3.3T 이상이 되면은 버클링이 발생할 확률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프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버클링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얇은 스프링이에요. 얇은 스프링을 눌러주시면은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죠. 자, 지금 보실까요? 이렇게 중간이 구부러져요, 얘가. 자, 손이 좀 미끄러워서. 자, 근데 이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얇지 않으니까, 두꺼우니까, 그리고 길이에 비해서 이 직경이 크니까 얘는 누르면은 예쁘게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균일하게. 아까 보셨던 대로 얘 같은 경우는 길이에 비해서 직경이 작으니까, 반대로 직경에 비해서 길이가 너무 기니까 제가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옆으로 휘어지게 되죠.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게 되는, 구부러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좌굴이라고 해요. 당연히 탄성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균일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좌굴이 발생을 하게 됐느냐? 예,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요. 좌굴이 발생할 조건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프링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스프링이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큰 스프링이 있어요. 너무 막 그렸나? 자, 얘 같은 경우는 대략 제가 요거 두 개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요거는 직경이 한 10mm 정도 되겠네요. 성경이 10m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길이는 대략 한 60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경 값이 1mm 정도 되겠네요. 자, 큰 것도 마찬가지로 선경은 1mm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직경은 한 30mm,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이 60mm, 프리랭스죠. 60mm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그래프에서 X축은 D분의 LF입니다. 그러면 D분의 LF면은 자, X축 D분의 LF. 그러면 D가 10mm, LF가 60mm니까 6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LF분의 델타. 예, 디플렉션 디바이 프리랭스니까 프리랭스분의 디플렉션. 변형되는 길이 한, 글쎄, 어느 정도, 얘가 처음부터 버클링이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압축이 되니까. 그러다가 많이 휘어지면 이렇게 버클링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디플렉션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자, 디플렉션 한 20mm 압축시킨다라고 해볼까요? 두 개 공이 다 20mm 압축시킨다. 그러면은 LF가 60분의 20. 6분의 2, 3분의 1, 0.33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X축이 6 정도, Y축이 0.33 정도니까 요 정도. 예. 예, 요 정도. 이렇게 됐겠네요. 예. 그래프상에서.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정도 있겠네요, 값이. 자, 그러면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위치가 좀 애매한데. 자, A라는 건 뭐냐면, 엔드 플레이트가 이제 양쪽이 컨센트레이트. 그러니까,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양 끝을 내가 구속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예쁘게 누르는 상태고요. B번 그래프가 뭐냐면 한쪽 끝이 프리한 상태야. 자, 한쪽은 고정이 돼 있어요. 바닥은 고정이 돼 있고 위에는 프리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 A번은 양 끝이 균일하게 요 바닥하고 위에가 평행하게 눌리는 항상 평행하게 눌리는 상태. B번은 한쪽 바닥은 평행한데 바닥은 고정이 되는데 끝부분은 눌리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더 스테이블하지 않겠죠. 더 불안하겠죠. 좌굴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B번 조건이에요. A번 조건은 좌굴이 적게, B에 비해서는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가, 위쪽하고 아래쪽이 평행하게 눌려지니까, 항상.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제가 양쪽에서 이렇게 눌렀으니까 평행하게 누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A번 조건을 따라서 한번 찾아볼게요. 대부분은 A번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X하고 X축하고 Y축의 조합이 언스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좌굴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좌굴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좀 제가 든 예시가 조금 값이 차이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경계에 좀 걸렸네요. 여튼간에 경계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좌굴 조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조건은 좌굴이 될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조건 같은 경우는 X축은 D분의 LF니까 30분의 60 해주시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LF분의 델타니까 마찬가지로 LF가 60, 20 그러면 0.33 0.33에서 2니까 2 거의 뭐 여기 있네요. 그냥 스테이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언스테이블한 조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요거는 스테이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설계를 했더니 얘가 좌굴이 일어날 조건이야. 대부분은 A번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돼요. 이 A라인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한쪽 끝이 프리하지가 않으니까 여튼 좌굴이 발생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가이드를 세워주셔야 돼요. 얘가 눌렀을 때 이거네요. 눌렀을 때 이렇게 휘어지니까 휘어지지 말라고 잡아줘야죠.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 잡아주는 거는 스프링이 있을 때 스프링의 안쪽에 샤프트를 박아서 심을 박아서 잡아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 스프링의 바깥쪽에 튜브를 세워서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에 샤프트를 세워서 잡아주셔도 되고요. 샤프트 가이드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바깥쪽에 튜브 가이드로 좌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튜브 가이드로 해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중간에 샤프트 가이드를 세워주시는 거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요. 겉부분에 바깥쪽 부분에 튜브 가이드를 세워주실 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압축 스프링을 누르면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압축이 되면은 얘 직경이 늘어납니다. 스프링 직경이 좀 커져요. 그렇죠? 압축이 되게 되면은 재료 같은 경우는 인장이 되게 되면 얘처럼 인장이 되게 되면은 줄어들 것이고요. 직경이 반대로 압축이 되면은 직경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코일 스프링도 사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직경이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스프링 직경을 20이었다 스프링 외경이 스프링 바깥 지름이 20이었다라고 하면 이 튜브 같은 경우는 안쪽 지름을 20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스프링 벽이 닿아요. 그래서 대략 한 1.1에서 1.2배 정도 내경 지름이 다시 그려볼게요.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프링의 바깥 지름이 DO다. 바깥 지름이에요. 스프링 지름이 아니라 바깥 지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이드를 세울 텐데 튜브 가이드를 세울 텐데 튜브 가이드의 안쪽 지름은 대략 한 1.1에서 1.2배 정도 스프링의 바깥 지름에 그 정도 여유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주셔야지 이 스프링이 벽에 닿아서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중이 손실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좌굴 조건 할 때 신경 써주셔야 하는 거. 첫 번째, 좌굴 조건 찾는 거. 이 스프링이 눌렸을 때 작동 구간 내에서 좌굴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첫 번째 찾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좌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은 가이드를 달아준다라는 거. 가이드는 중앙에 샤프트 가이드를 달아줄 수도 있고 바깥쪽에 튜브 가이드를 달아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튜브 가이드를 달아줄 거라면은 압축 스프링이 압축이 될 때 직경이 늘어날 테니까 직경이 늘어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 압축 스프링의 외곽 지름보다 바깥 지름이죠. 바깥 지름보다 1.1배에서 1.2배 정도 더 크게 튜브의 내경이 더 크게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구일 조건에 대한 얘기고요. 필요하 중에서는 헬리컬 압축 스프링을 설계하는 게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거는 손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하진 않을 거고요. 컴퓨터 코드화 돼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필요하 중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 중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시뮬레이션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장 스프링입니다. 인장 스프링, 요게 인장 스프링이에요. 여기 있네요. 자, 요게 인장 스프링인데, 인장 스프링의 차이점. 자, 요게 압축 스프링입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 혹시, 이제 잘 보이나? 일로 가야 되네요. 두 개의 스프링의 차이점. 자, 압축 스프링은 압축이 돼야 되니까 요 스프링의 선하고 선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선하고 선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압축이 될 공간이 생기잖아요. 인장 스프링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압축이 되지 않죠. 압축이 되지 않으니까 간격이 필요 없어요.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솔리드 상태입니다. 즉 선하고 선이 다 있는 상태에서 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인장 스프링은 압축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압축 스프링은 인장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인장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서 올릴 만한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 항상 이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압축 스프링하고 인장 스프링의 차이. 압축 스프링은 간격이 있다. 피치가 있다. 이렇게 간격이 있다. 압축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인장 스프링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사고 났네. 자, 인장 스프링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있으면 되죠. 그냥 선들이 솔리드 상태에서 시작이 돼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인장 스프링은 이 훅의 형태에 따라서 크로스오버 센터 훅이라든가 뭐 익스텐디드 훅이나 뭐 머신드 훅이나 훅이 아예 없는 거, 훅이 없는 것들은 이 끝부분을 무슨 클립 같은 걸로 잡아서 당깁니다. 아니면 사이드 훅이라든가 이 훅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인장 스프링을 설계를 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 오타네요. 자, 인장 스프링은 스탑 기능이 없어요. 여기 오버로드 스탑 기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축 스프링은요, 압축이 쭉 되다가 스탑해요. 솔리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압축될 수가 없습니다. 솔리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압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리드 상태가 됐을 때도 그런 허용 항복 강도를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를 해버리면은 이 스프링은 망가질 일이 없어. 근데 인장 스프링은 얘를 잡아당기는 데 있어서 좀 멀리서 아까 잡아당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잡아줄 게 없습니다. 물론 외부에 어떤 스타퍼를 달아주면 되겠지만 스프링 자체에서는 오버로드에 대한 스탑 기능이 없습니다. 솔리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쭉 잡아주면은 한없이 늘어나요. 한없이 늘어나다가 제가 이거 매년 하나씩 부서뜨리는데 한없이 늘어나면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요. 아까 보고 좀 달라졌죠? 아까는 완전히 솔리드 상태였는데 지금은 길이가 늘어났어요. 일반적인 얘하고 길이가 다르죠. 처음에 있었던 새 거랑. 이렇게. 페일리어가 발생합니다. 더 심하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오버로드 되게 하면은 스탑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파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 고리입니다. 고리요. 고리가 휘어져요. 고리가 하중이 넘어가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요거랑 다르죠. 새 거랑. 고리 형태가 끝부분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파손이 발생을 합니다. 뭐 좀 더 심하면은 이렇게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중이 너무 세가지고 너무 큰 하중이 가해져서 이렇게 고리가 벌어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는 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장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 오버로드 스탑에 대한 기능은 어차피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부서지면 그냥 부서지는 대로 교체합니다. 요거는 앞에 고리 휘어지는 거는 응력식이 있으니까 응력식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인장 스프링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하실 때도 압축 스프링하고 동일합니다.
인장 스프링도 압축 스프링과 동일하게 뭐 페러스냐 non 페러스냐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인장 스프링 같은 경우는 프리셋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셋을 하지 않습니다. 인장 스프링은 프리셋 못해요. 이거 만들 때. 그래서 without presetting. without presetting 조건하에서 페러스냐 non 페러스냐에 따라서 타우 값이 이게 작거나 같게 0.45죠. SU. non 페러스면 이렇게 되죠? 페러스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강도 내에서 설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리가 휘어질 것 같다. 이렇게 고리가 휘어질 것 같다 하면 이 고리는 두 군데에서 부서지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받게 되는 응력은 인장 응력이고요.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펴지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들려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장입니다. 양쪽이 늘어나게 되는 인장 모드고요. 그래서 인장이기 때문에 수직 응력이 가해지고 그때의 응력값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재료의 항복 응력보다 작게 설계가 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재료의 일반적인 항복 응력보다 작게 설계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안전계수까지 넣어주시고 싶으면 안전계수까지 넣어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뭐 이상한 게 하나 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게 설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단이죠. 이 부분은 전단입니다. 그래서 전단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E, F, 시그마, Y 이렇게 되겠죠. 2를 붙은 거는 트레스카 이론이죠. 절반밖에 못 버틴다. 전단에 대해서는 인장보다 절반밖에 못 버틴다. 그 개념이 포함이 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산만할까요? 요거 설계를 하실 때는요, 앞에 설계했었던, 얘가 0.45 SU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요 고리에 대한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리를 설계를 하실 때는 일반적인 요 재료의, 이 스프링 재료의 항복 응력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나오는 요거 SU 있었죠? 미니멈 템사일 스트렝스. 예, 요거 가지고 설계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얼티메이트 스트렝스였죠, 저거는. 조심해 주시고요. 잠깐, 요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예시는 내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스프링이, 토션 스프링. 토션 스프링. 자, 요게 토션 스프링이에요. 토션 스프링은 양쪽에서 가운데 핀이 박히죠? 일반적으로 핀이 박히고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토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스프링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토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프링인데요. 주변에 토션 스프링 예시로 많이 들어줬어요. 예, 이런 것들이 토션 스프링.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션 스프링입니다. 자, 토션 스프링 중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헬리컬 토션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헬리컬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라운드 와이어예요. 와이어가 말 그대로 와이어가 원형입니다. 얘가 원형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헬리컬로 돌돌돌 말려져 있죠. 이게 헬리컬 토션 스프링인데, 이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힘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F는 K 델타였어요. 근데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하중이 이런 식으로 가해진다. 여기가 회전 중심이다 라고 하면 끝에 F 그 다음에 회전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A라 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토션 스프링은 죄송합니다. 토션 스프링은 뭘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토크를 만들어내는 애예요. 토크 F에다가 A를 곱하는 이런 토크를 만들어내는 애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스프링 같은 경우는 압축 스프링이나 인장 스프링 같은 경우는 후계 법칙이 F는 K 곱하기 델타였어요. 그러면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식이 좀 달라집니다. 토크를 만들어내는 애다 보니까 이때 만들어내게 되는 토크 값은 카파라는 거에다가 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각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카파에다 세타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당연히 F에다가 A를 곱한 것 같겠죠. 자, 이때 카파 값을 이제, 토션 스프링에서의 스티프니스, 토셔널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토션 스프링 상수라고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토션 스프링, 비틀림 스프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비틀림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스프링 상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각도입니다. 회전한 각도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각도는 반드시 디그리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 각도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토션 스프링 상수가 디그리로 나왔으면 그냥 디그리로 표현을 해주셔도 무방해요. 비틀림 상수 얘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의 스프링 상수는 단위가 뉴튼 퍼 밀리미터, 1mm 늘어나게 하는데 몇 뉴턴이 필요하느냐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비틀림 상수 같은 경우는 뉴튼 밀리미터 퍼 디그리 혹은 라디안. 각도를 디그리로 쓰겠느냐 라디안으로 쓰겠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라디안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디그리로도 요즘엔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틀림 함수가 좀 다르다라는 거 한 가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토셔널 스프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토셔널 스프링에서, 아까 거는 헬리컬 토션 스프링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거는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입니다. 태엽이죠. 시계 태엽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 예. 보시는 요거. 자, 이게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고정이 되고, 요 끝을 잡고 쭉 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말았다 놓으면은 원래대로 복권이 되죠. 말았다가 놓고, 예. 이게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입니다. 뭐 장난감이나 시계 태엽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요 끝부분이 사각형이에요. 요 선이 얘가 사각형 단면을 갖죠. 판이니까 사각형 단면을 갖기 때문에 렉탱귤러라고 합니다. 렉탱귤러 와이어를 사용을 한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렉탱귤러 와이어다라고 하면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토크는 마찬가지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토크를 구하시면 되고, 이거 이퀄 만약에 이게 헬리컬 토션 스프링,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다, 여기에다가 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밴딩입니다. 앞에 압축 스프링이나 인장 스프링, 헬리컬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다 트위스팅이었어서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밴딩이에요. 밴딩이니까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헬리컬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 라운드 와이어다라고 하면 식이 이러한 식으로 시그마를 구하시면 되고요.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응력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KI라고 하는 계수가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KI라는 계수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KI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렉탱귤러냐 아니면 라운드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그래프상에서 거의 붙어져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스프링 인덱스가 와이어 스프링 같은 경우는 D분의 스몰 D분의 라지 D 쓰시면 되고요. 렉탱귤러 스프링 같은 경우는 H분의 D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계산하신 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래프에서 찾아주신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토셔널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64dn 분의 2d의 4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실 수가 있고요.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를 이제 줄이잖아요. 이렇게 줄이면은, 지금 그래프상, 영상에서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가운데 직경이 줄어요. 직경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토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 핀을 박은 다음에 처음에 보시는, 요 그래프에서처럼 가운데 이렇게 심이 박혀져 있죠? 중간에 중심에 이렇게 중심 가이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없네요, 중심 가이드가. 자, 중심 가이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직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토션 스프링을 이렇게 해서 감았는데 똑같은 애를 썼어. 얘를 직경이 똑같은 애를 사용을 했어. 그러면은 얘가 줄어들면서 쪼여요.
가운데를. 그래서 원하는 양만큼 얘가 탄성계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경 변화를 고려를 해서 그것보다 더 작게 중간에 있는 심을 설계를 해주셔야 돼요. 설계를 하실 때는 그거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서 요거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칠판이 F8. 칠판만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요. 자, 토션 스프링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토션 스프링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토션 스프링에 잠시만요. 토션 스프링의 중심에서 습니다. 중심에서 내가 이 토션 스프링을 누를 거예요. 자, 가할 겁니다. F를 가할 거예요. 자, F는 어차피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여기에다 내가 가이드를 달게 되면은 버팀대 스타퍼를 달게 되면 그 스타퍼 위치에서 하중이 가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하중은 100N 가했다고 해볼까요? 100N 너무 많을까? 100N. 예, 100N 하죠. 자, 100N을 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감은 거는 지금 몇 회를 감았냐 하면은, 한 3회 정도 감았다라고 해볼게요. 3회 정도 감았다라고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직경을 얼마짜리를 쓸 거냐? 직경을 D죠. 직경 D값. 라지 D? 예. 직경 D를 얼마짜리 쓸까? 30짜리 정도짜리를 쓸게요. 그 다음에 하중이 가한 지점까지, 중심에서 하중이 가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50mm 정도 돼야, 휘어지나? 40mm 정도 돼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 성경 얼마짜리를 써야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쭉 압축될 거예요. 몇 도 압축시킬 거냐 하면은, 몇 도 압축시킬까요? 이 정도면은 대략 한 60도 정도 압축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N의 하중을 가해서 60도를 압축시키려는 그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얼마짜리 토션 스프링을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션 스프링 스티프니스 값이 카파가요. 얘가 세타분의 토크 다 있으면 세타분의 F에다가 A를 곱한 건데, 이거 이퀄 얼마냐? 64dn 분의 2d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은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값은 0이요. 0 스모듈러스. 이 값은요. 보통 이 값은 우리 스틸 계열 다 사용하니까 200기가파스칼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카파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타분의 FA 이퀄 64파이 dn 2dn 내제곱.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지금 여기서 이 식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 건데요. 그래서 D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건데요. F 값 주어져 있죠. 힘 얼마나 가해져야 되는지. A 값 주어졌습니다. 세타 값 60도라고 그랬었죠. 64파이 dn 다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D 값 모르고 E 값 알아요.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 그냥 계산이 쑥 들어가죠. 여기 각도가 일반적인 숫자들하고 그냥 계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절대로 디그리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라디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60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60도는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주시면 되겠죠. 180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쓰시면은 3분의 파이 라디안 분의 힘 100N을 가했더니 A가 얼마나 줄어들었냐? A가 40mm. 자, 이거 이퀄 64 곱하기 D가 30. 예. 그 다음에 가문수는 3회 감았다라 했고요. E는 200기가파스칼 공 3개 더 붙이셔야죠. 메가니까 D 4제곱. 예.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D 값은 식 복잡해지나? 파이 곱하기 2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요. 그 다음에 100 곱하기 40
곱하기 3 곱하기 64 곱하기 30 곱하기 3. 예, 요거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100 곱하기 40 곱하기 3 곱하기 64 곱하기 30 곱하기 3 나누기 파이 곱하기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 4분의 1 있으니까 0.25 3.238 오조조조 나오네요. 대략 한 3.3mm 직경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직경 변화를 볼까요? 직경 변화 d 닷은 n 닷은 n 분의 n 답분의 n의 d다. 자, 다시라고 붙은 거는 나중 하중을 가했을 때예요. 가문수가 이게 얼마나 차이나요? 예, 요거 감은 거예요. 요거 감은 겁니다. 사실 제가 3번 감았다라 했는데 사실 3번은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더 감겼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4분의 1번을 더 감긴 거거든요. 근데 60도가 돌아가면 거기서 3분의 1번을 더 감긴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감은 것은 3으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4분의니까 3.25회 뭐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그냥 3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여튼간에 그것보다 60도만큼 더 감겼으니까 60도면은 몇 번 감긴 거예요? 60도 그러면은 180 6분의 1회 더 감긴 거네. 6분의 1번. 그러면은 나중은 n이 3회다 라고 하면 실제로는 3.25지만 3회다 라고 하면은 n 닷은 3회 플러스 6분의 1회를 더 감은 겁니다. 그러면은 1 나누기 6이면은 1.7 0.17 그러면 대략 3.17회를 감은 게 되겠죠. 맞나요? 6분의 1? 6분의 1 맞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 길이는 n 닷 3.17회 감은 거분의 3회 감은 거 곱하기 처음 지름이 d다. 그러면 얘는 3.17 되니까 d 값이 d값 지울까? 예. d 값이 30mm. 그러면 계산값이 3 곱하기 30 나누기 3.17 해주시면은 28.4mm. 예. 그러니까 이거를 60도를 압축을 시키면 이 토션 스프링 60도를 압축시키면은 내경이 스프링 직경이 30mm에서 28.4mm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로 30mm에서 28.4mm로 줄어든다. 이거는 스프링 직경입니다. 그러면 내경은 당연히 여기서 스프링의 성경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28.4mm에서 3.3mm를 빼주시니까 28.4 마이너스 3.3 해주시면 25.1mm. 이게 스프링의 최종 내경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결국은 이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대략 한 파이 25 이하가 되는 샤프트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토션 스프링을 설계를 하실 때는요, 토셔너 스티프니스 값 가지고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경이나 뭐 그런 것들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D 값은 제가 요거 가정을 한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무한 반복이에요. 앞에 코일 스프링 설계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D값하고 스몰 D값 혹은 가문수 요거 세 개는 어차피 변수기 때문에 무한 반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스티프니스 값 검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요. 스트레스 값 검증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스트레스 값은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뭐 스트레스가 우리가 라운드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값이 얼마였냐면 파이 d 세제곱 그 다음에 32fa 그 다음에 ki 값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셨어요. 저걸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잠깐 나가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방금
설계한 것들 라운드니까 요겁니다. 그러면 파이 곱하기 d는 우리가 3.3mm짜리 쓰면 되고요. 35 곱하기 100 곱하기 50이었던가요? 예, 50이요. 50 맞나요? 40이네요. 다시 나가서 40이요. 예, 여기에다가 KI 값은 스프링 인덱스가 D가 30이었고 그 다음에 선경이 3.3이네요. 그러면 대략 한 9점 얼마 정도 되겠죠? 89 여기 정도네. 자, 여기 정도네요. 여기에 라운드 엔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1.0, 1.1 사이 한 1.08 정도 나오면 되겠네. 1.0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32 곱하기 100 곱하기 A 값이 40 정도 될 거고요. 곱하기 1.08 됐습니다. 나누기 3.3의 세제곱이네요. 나누기 파이 곱하기 3.3의 세제곱. 예. 이렇게 해주면 1224.4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네요. 꽤 크게 나오네요. 1224.4 메가파스칼. 예. 이 정도면은 항복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극한 능력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미니멈 얼티메이트 스트렝스를 이용을 해서 얘가 SU보다 작은 조건 그거 이용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 여기 이제 임의로 SU 값에 나오시면 여기다가 임의로 뭐 집어넣으시면 됐죠? 안정계수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요거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영상은 우리 수업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빔 스프링,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 이겁니다. 요 판 스프링. 트럭이에요, 주로. 트럭 같은 경우는 요 자동차를 잡아주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있으면 바퀴 위에, 코일 스프링이 달려져 있는데, 트럭 같은 경우는 코일 스프링으로 하중 지지가 좀 안 되니까, 판 스프링을 잡아줘요. 판 스프링은 하중 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 스프링을 이용해서 합니다. 판 스프링은 말 그대로 그냥 판 스프링이에요. 요겁니다. 요거요. 요게 판 스프링이고요. 자 있죠? 철자. 요거요. 철자 있죠? 철자도 판 스프링이에요. 철자 가지고 이렇게 스프링처럼 사용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밴딩 모드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밴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판이 있다. 판의 한쪽 끝을 고정을 시키고, 여기에 내가 하중을 가한다. 판의 길이가 L이다. 자, 얘 단면은 이렇게 돼 있다. 폭이 B, 그 다음에 높이가 H. 그럼 얘를 가했을 때 받게 되는 응력은 밴딩 응력이 여기서 IG분의 MB 밴딩 스트레스에다가 Y 값을 곱한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2차 단면 모멘트가 12분의 1 BH 세제곱 재료역학도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Y 값은 2분의 H니까 넣어주시면 12분의 1 BH 세제곱. 그 다음에 M은 밴딩 모멘트는 힘에다가 거리 곱한 거. 그 다음에 2분의 HY 값을 계산해 주시면 BH 제곱분의 6F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웹팔보 형태 같은 경우 스트레스 이렇게 나오고요. 카스틸리아노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델타 값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스프링 상수는 K 값입니다. 스프링 상수는 스프링 상수 K 값 F는 K 델타니까 이것으로부터 K 값은 델타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분의 F. 그러면 델타 왼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6L 세제곱분의 2BH 세제곱. 판 스프링을 웹팔보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K 값이 스티프니스가 스프링 컨스턴트죠. 스프링 컨스턴트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토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토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요 끝에서 발생하는 탄성력 리니어 스프링하고 똑같이 탄성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양쪽에서 가운데를 지지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중이 가해지는 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 K 값이 마찬가지로 델타분의 F니까 6L 세제곱, 그 다음에 2BH 세제곱. 식은 똑같네요.
예,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첫 번째 형태나 두 번째 형태의 판 스프링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형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어쨌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개수만 달라지는 게 되겠네요. 예, 코일 스프링은 하중 감당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코일 스프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끝났네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그 앞에서 스프링 단원을 마무리를 했고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예, 요 끝단 처리하는 거 압력 분포 균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단 처리하는 거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좌굴 조건, 좌굴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조건, 여기 좌굴 조건, 좌굴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 만약에 좌굴 조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이드를 세워줘야 된다. 가이드의 직경은, 만약에 튜브 가이드를 쓰게 되면 튜브 가이드 직경은 스프링 외경보다 커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스프링, 헬리컬 인장, 텐션 스프링, 그죠? 익스텐션 스프링이요, 죄송합니다. 익스텐션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인장 스프링이니까, 자, 오버로드 스탑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페일리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훅 부분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훅이 휘어지게 되면은, 훅이 휘어질 때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에서 받는 스트레스 값 구하고 그 스트레스가 항복 응력보다 작게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션 스프링에서 헬리컬 토션 스프링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 각각 나왔고요. 헬리컬 토션 스프링이나 스파이럴 토션 스프링에 대해서 각각 응력을 계산하시는 방법, 얘들은 인장입니다. 그래서 인장 응력을 계산하시는 방법, 그 인장 응력이 안전계수분의 SU 보다 작거나 같게 설계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스티프니스 값 넘어가 버렸네요. 예, 느려요, 반응이. 예, 스티프니스 값하고 직경 변화에 대한 얘기 설명을 해드렸고요. 영상은 우리 수업 시간에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프 스프링, 빔 스프링에 대해서 K 값, 델타 값.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복 강도보다 SU가 아니에요. 얘네는 코일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자, 항복 강도보다 작거나 같게 설계가 되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서 스프링 단원이고요. 우리 중간고사는 요 단원 하는 것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